2021년 회계연도가 끝난 오늘 연방의회는 가까스로 2달짜리 임시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연방정부의 셧다운은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LA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인타운이 포함될 지역구를 두고 일부 시의원들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흥사단 사적지 지정 2차 공청회를 앞두고 담당 지역구 시의원이 또다시 강력히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차 공청회는 오는 11월 4일 열릴 예정입니다. CDC가 임산부들의 코로나 백신 접종을 공식 공고했습니다. 최근 들어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임산부들이 코로나에 감염돼 숨지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의 다우지수가 또다시 급락했습니다. 연준 의장은 내년 초쯤에는 인플레이션이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현재 인플레이션 일부는 내년 초쯤에는 안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방 하원 청문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2021년 회계연도가 끝나는 오늘 연방의회는 2달짜리 임시 예산안을 막판 처리했습니다. 일단 연방정부가 셧다운되는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국가 부채 한도를 올리는 문제는 여전히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먼저 전영훈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연방정부가 일시적 업무 정지, 셧다운 사태를 일단 피했습니다. 오늘 오후 먼저 연방상원이 찬성 65표 대 반대 35표로 임시지출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곧이어 임시예산안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연방정부는 셧다운 위기를 모면하게 됐습니다. 이번 임시예산안 통과로 연방정부가 12월 초까지 계속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지원됩니다. 또 연방의회는 2022 회계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시간을 벌게 됐습니다. 만약 연방정부가 셧다운되는 경우엔 필수 기능만 남기고 정부 운영이 중단되면서 공무원 등 수십만 명이 휴직하고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전 트럼프 행정부 때는 멕시코 장벽 예산안을 둘러싼 갈등으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35일간 셧다운이 지속되기도 했습니다. 당장 셧다운은 막았지만 부채 한도 상향은 물론 인프라와 사회복지 예산을 둘러싼 민주당과 공화당의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LA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 문제가 순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의원들이 한인타운이 포함될 지역과 관련해 갈등을 빚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A시 선거구 재조정위원회는 오늘 지도 초안을 확정합니다. 한인타운의 경우 10지구에 포함되는 K2안, 그리고 4지구에 포함되는 L안 두 가지가 나온 상황입니다. 두 지도 모두 한인타운은 하나의 선거구로 그려져 있습니다. 새로운 지역구를 두고 시의원들의 갈등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새로운 지역구를 담당하게 된다면 재선에도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리띠아 라만 4지구 시의원은 한인타운을 자신의 지역구에 포함한 L안에 찬성했습니다. K2안이 확정되면 자신의 텃밭인 로스펠리지와 행콕팍 지역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이스트밸리 지역을 관할하는 2지구 폴 크레코리안 시의원도 현재 그려진 지도 초안을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자신의 지지층인 알미니안 아메리칸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샌퍼난도밸리를 잃을 수 없다며 유권자들에게 공청회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LA시 선거구 재조정위원회는 아직 최종 결정된 사안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도 초안을 두고 오늘 표결을 진행하지만 이후 4차례 진행되는 공청회를 통해 초안은 또 변경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위원회는 10월 말까지 최종 지도를 시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시의원들의 표결을 거치게 됩니다. 한인타운 선거구 재조정 TF팀은 타운 단일화를 촉구하는 한인들의 목소리를 끝까지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위원회에 이메일을 발송하거나 공청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발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흥사단 본부 건물을 사적지로 지정하는 청문회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건물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구 시의원은 또 한 번 사적지 지정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흥사단 옛 본부 건물의 LA시 역사문화 사적지 지정을 강력히 지지한다. 2차 공청회를 한 달 남짓 남겨두고 지역구 시의원이 사적지 지정 지지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흥사단 본부가 위치한 팔지구를 직접 관할하는 만큼 마키스 해리스 도슨 시의원의 지지 여부가 공청회 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더구나 해리스 도슨 시의원은 2차 공청회 이후 3차 공청회를 주재하는 소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합니다. 도산안창호의 날을 제정한 잔리 시의원과 사적지 지정에 긴밀히 협력할 뜻을 계속 밝혀오기도 했습니다. 사적지 지정을 주도해온 LA 컨설번시 등 주류 환경단체들은 2차 공청회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인단체들과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보강하고 도산의 막내 아들 랄프한 선생을 포함한 다양한 증언을 모으고 있습니다. We'll be updating the commission with some new information. We hope that community members support the nomination can attend the meeting. It will be held virtually. 이런 가운데 최근 시정부에 제출된 사적지 신청서 가운데 사진 등 몇몇 자료가 잘못 기재됐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임산부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공식적으로 권고했습니다. 임산부에 대한 CDC의 공식 백신 접종 권고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CDC는 임산부들의 백신 접종률이 매우 낮아 최근 들어서는 사망자까지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CDC는 임산부 백신 접종은 잠재적인 위험보다 접종 이익이 훨씬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의 다우 지수는 비교적 큰 폭으로 또다시 하락했습니다. 547포인트, 1.59% 떨어진 33,844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다우 지수는 4.3% 떨어졌고 나스닥 지수는 5.4%나 추락했습니다. 10년짜리 국채금리는 장 초반 1.54%에서 거래돼 시장을 압박했습니다. 연준 의장은 현재 인플레이션은 내년 초쯤 안정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지 이틀 만에 또다시 신형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반항공 미사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국방과학원이 어제 새로 개발한 반항공 미사일의 종합적 전투 성능과 함께 발사대, 탐지기, 전투종합지휘차의 운용 실용성을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어제 시험 발사는 박정천 당비서가 국방과학연구부문 간부들과 함께 참관했다고 밝혀 김정은 총비서는 참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지난달 28일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이틀 만입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남북 간 통신선 복원 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이뤄졌습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이틀 전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이달 초부터 단절됐던 남북 통신 연락선들을 다시 복원하겠다는 뜻을 밝혀 이르면 오늘부터 통신선이 복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8월 10일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해 남북 간 통신선 가동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시정연설에서 통신선을 복원하겠다면서도 군사행동을 계속할 것임을 시사했는데 앞으로도 남북관계 개선 조치와 북한의 군사행동이 동시에 추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이딴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본토는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수영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유럽연합과 무역 협상을 마친 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에 대한 질문을 받고 반복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ve seen repeated violations now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needs to take very seriously. 이 같은 행동은 불안정성과 위험 가능성을 더 키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북부사령관은 국방부 브리핑에서 정보당국이 북한이 최근 시험 발사했다고 주장한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평가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It would be my assessment that the homeland would be safe and secure from a hypersonic capability as North Korea claims they have tested. 북한이 말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전방위적인 분석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당장 미 본토에 위협이 될 정도로 완성된 기술로는 보지 않는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미국의 요구로 소집될 예정이었던 유엔 안보리 비공개 회의는 중국과 러시아가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해 내일로 연기됐습니다.
당장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대화의 판을 깰 정도로 심각하게 보지 않지만 선을 넘으면 유엔 안보리 제재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는 미국의 경고를 담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에 대해 만날 준비가 돼 있다는 메시지를 수차례 전달해왔습니다. 한국 정부도 통신선 복원이 빠르면 오늘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감을 내비추기도 했습니다. 김하영 기자입니다. 김정은 총비서가 남북통신연락선을 복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건 우리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서입니다. 온 민족의 기대와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일단 10월 초부터 북남 통신 연락선들을 다시 복원하도록. 김 총비서는 다만 앞으로 남북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남측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며 우리에게 공을 넘겼고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적대적인 관점과 정책부터 먼저 철회해야 한다며 당장은 응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미국을 향한 불편한 감정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군사적 위협과 적대시 정책은 오히려 그 표현 형태와 수법은 더욱 교활해지고 있다고. 앞서 북한은 지난해 6월 대북전단을 문제 삼아 남북 통신선을 일방적으로 끊었다가 13개월 만인 지난 7월 다시 복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10일 한미연합훈련을 문제 삼으며 또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김정은의 말대로 이번에 통신선이 가동되면 통신선 차단 후 재복원한 역대 8번째 사례가 됩니다. 미 국무부는 김정은 연설 직후 북한의 적대적 의도를 품고 있지 않다,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며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해선 유감과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We shared our deep concerns about the DPRK's recent ballistic missile launches. 미국이 개최를 요구한 유엔 안보리 회의는 잠시 뒤 뉴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SBS 김하영입니다. 이 통신선 복원과 이딴 미사일 시험 발사, 이 같은 북한의 상반된 행동에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통제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합니다. 북한 전문 기자인 안정식 기자입니다. 남북 통신선을 복원하겠다는 김정은 총비서의 발표에 정부는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공개 입장 표명이라는 점에서 남북 통신 연락선의 복원과 안정적인 운영이 기대됩니다. 통신선이 복원되면 일단 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해 코로나 상황에서도 가능한 비대면 남북회담 체계를 갖추겠다는 것이 정부 구상입니다. 대화만 잘 진전된다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까지 영상을 통한 남북 정상회담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정부 희망대로 남북 관계가 풀려갈지는 불확실합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통신선을 복원하겠다면서도 남한 당국의 대결적 자세를 비난했고 군사행동도 계속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적대 세력들의 군사적 준동을 철저히 억제할 수 있는 위력한 새무기 체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남북관계 개선 조치와 미사일 발사와 같은 군사행동을 동시에 추진하는 두 갈래 전술을 통해 남북관계 진전을 바라는 남한 정부가 북한의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제약하려는 의도입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만 냈는데 우선은 남한 정부를 북한 쪽으로 견인하면서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미국을 직접 자극하지 않는 저강도 도발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연말을 전후해 바이든 정부의 첫 북미 접촉이 성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내년 2월 4일부터 시작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중국은 본토 거주자만 입장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미 접종자에게는 3주 격리 조치가 취해집니다. 김지성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을 넉 달가량 남기고 베이징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코로나19 방역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백신 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난 선수와 참가자들은 격리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백신 미접종자는 3주간 베이징에서 격리해야 합니다. 지금은 베이징 입국 시 백신을 맞았더라도 무조건 3주 동안 격리해야 하는데 이를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이른바 폐쇄순환 관리 시스템도 적용됩니다. 숙소와 훈련장, 경기장 등 정해진 공간 내에서만 움직일 수 있고 매일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参加与本人训练、比赛和工作等有关活动。闭环内将使用冬奥会专用交通系统。 뒤로 보이는 게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이 열리는 주 경기장입니다. 사실상 무관중으로 치러진 도쿄올림픽과 달리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관중 입장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해외에서 온 관중을 수용하진 않지만 방역 조건을 충족한 중국 본토 거주자에 한해 입장권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경기장별 관중 규모는 추후 정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외국 고위 인사의 베이징 입국을 막을 정도로 철저한 봉쇄 정책을 펴왔는데 올림픽의 정상적인 개최를 위해 비교적 유연한 방역 지침을 택했다는 평가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유관중 개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김치성입니다. 혹시 그린플레이션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물가 상승을 의미합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사용량이 크게 늘어난 천연가스와 알루미늄 같은 원자재 가격이 최근 들어 급등하고 있습니다. 전현남 기자입니다. 내일부터 인상되는 전기요금과 함께 가스요금 인상 논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탄소 배출량이 적은 천연가스 사용량이 크게 늘면서 가격이 뛰었기 때문입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진짜 전례 없는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어서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풍력 의존도가 높은 유럽에선 올해 바람이 불지 않아 전력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대신 천연가스 수요가 급증했고 가격이 250%나 폭등했습니다. 그린플레이션이 현실화되는 겁니다. 알루미늄, 구리, 니켈 등의 가격이 초강세를 보이는 것도 그린플레이션의 영향입니다. 전기차와 배터리 등 친환경 산업의 필수적인 소재라 수요는 늘어나는데 각국의 환경 규제는 강화돼 오히려 생산은 어려워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알루미늄의 경우 올 들어 48%나 급등한 건 최대 생산국인 중국에서 탄소 배출량 기준을 맞추기 위해 생산 공장 가동을 대폭 줄여섭니다. 주요 선진국들의 경기 회복에 따라 에너지 가격 자체가 상승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인 환경 친화적인 변화 역시 국제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친환경 생산으로의 전환을 위해 불가피하게 치러야 할 비용인 셈인데 최근 공급망 차질 등 물가 상승 압력이 큰 상황에서 기업의 생산 비용 부담을 키우고 가계 소비여력을 약화시키는 등 경기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거란 우려가 큽니다. SBS 전연남입니다. 주한미군이 반환한 미군 기지의 오염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화 작업을 마친 곳에서도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오염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박정 기자입니다. 지난 2007년 미군으로부터 돌려받은 춘천의 캠프페이지 반환 부지입니다. 국방부가 사업비 180억 원을 들여 3년간 환경 정화 사업과 토양 정화 완료 검증을 거친 뒤 춘천시는 5년 전 도심 공원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공원 개발을 위한 문화재 발굴 조사 과정에서 이 오염된 흙이 다시 발견됐는데요. 이 정화 작업을 모두 마쳤다는 토양에서 또다시 기준치의 6배가 넘는 기름 오염이 확인됐습니다. 춘천 지역 시민단체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 검증단의 정밀 재조사 결과는 더 충격적입니다. 오염 정화를 마친 구간에서 기준치의 최대 47배가 넘는 기름 오염이 검출됐고 수십 개의 기름통과 구조물 찌꺼기도 그대로 파묻혀 있었습니다. 아스콘이 그냥 들어있는 깡통을 묻었다든가 516가 그대로 들어있는 깡통을 묻은 사례라든가 과거의 오염 정화를 우리가 믿을 수 없다. 60만 제곱미터가 넘는 전체 반환 부지 가운데 실제로 정화 작업이 이루어진 토양은 전체의 10%에도 못 미치는 8만 세제곱미터에 불과했습니다. 오염이 확인된 구간을 중심으로 세부 조사와 환경 정화 작업을 하다 보니 대부분의 토양이 정화 작업에서 빠진 겁니다. 대구 캠프워커 반환 부지 정화 사업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도서관과 공원, 순환도로 등 부지 사용 계획에 따라 정화 기준이 다르고 지하수에 대한 정화 계획은 아예 없습니다. TBC 박정입니다. 사우스 LA인 칼슨 지역의 한 폐자재 창고에서 오늘 오후 큰 불이 발생했습니다.
인화성이 강한 팔레트가 쌓여있던 곳이어서 불길을 잡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전국의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이원정 기자가 정리하겠습니다. LA 강을 따라 자전거 전용 도로가 새로 조성됩니다. 에릭 가세티 시장은 사우스 LA 지역 버논에서 출발해 글렌데일 인근의 엘리시언 밸리까지 이어지는 자전거 전용 도로 공사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구간에서 자전거와 보행자 전용 다리 2개를 포함해 녹지 공간과 편의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난 1월에 별세한 한인 내과 전문의 이영일 박사 가족이 포모나 칼리지의 $100만 장학기금을 쾌척했습니다. 포모나 칼리지 이사이자 졸업생인 고인의 장남 바비 씨는 아버지의 뜻을 기리기 위해 닥터 마틴 형일 리 장학기금을 설립해 $100만 기탁했습니다. 이 장학금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이민 가정의 자녀와 이공계나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수여됩니다. 뉴욕시 보건위원회 위원에 한인 여성이 임명됐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현재 뉴욕 의과대 아시아계 미국인 건강연구센터 소장과 뉴욕대 그로스만 의대 부교수 등을 역임하고 있는 시모나 권 박사를 위원에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권 의원은 뉴욕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시카고 한인회관이 결국 매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직 한인회장단은 회관 매각을 결정하고 건물이 매각될 때까지 임시로 문화회관에 사무실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4차 차기 회장 선거 공고에 대해서도 결정했습니다. 워싱턴주 서부 연방지법 판사에 한인 존 전 판사가 지명될 예정입니다. 백악관은 현재 워싱턴주 장학재단의 아시아계 변호사협회 이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 판사를 지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판사는 상원의 인준 절차를 거쳐 임명되게 됩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유동규 전 본부장이 모든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SBS와 직접 인터뷰를 했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잠적설까지 나돌았던 유동규 전 본부장은 검찰이 압수수색한 자택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뚫고 나가는 게 무슨 뭐 같으냐면요. 그냥 개미지옥 같아요. 어차피 이거는 전부 다 프레임 씌우기로 작정을 한 거고. 검찰 압수수색 당시 증거인멸을 위해 휴대전화를 창밖에 던졌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고 압수수색 온데 왜 던져요? 그래가지고 술 먹고 나와갖고 죽으려고 하다가 그냥 집어 던진 것 같아요. 화천대유 측에 막대한 이득이 돌아간 대장동 개발사업 설계자란 의혹은 터무니없다며 자신은 공공수익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 특혜를 준 적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거 어차피 끝나면 감사 100번 들어온다. 나름대로는 철저하게 한다고 했어요.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인연은 인정했지만 자신이 측근이란 설은 부인했습니다. 화천대유 최대주주 김만배 씨는 기자로만 알고 있었다고 밝혔고 대장동 의혹의 또 다른 핵심 인물로 현재 미국으로 출국 상태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서로 만난 적은 있지만 친분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성남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자 선정 과정에 참여한 정모 변호사와 동업을 하는 건 비료 사업을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의 과거 컴퓨터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인 검찰은 오늘 유 전 본부장을 불러 실제 특혜나 대가가 오갔는지 등을 따져 물을 걸로 알려졌습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검찰은 유동규 씨의 통화 내용이 들어있는 녹취 파일을 분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막대한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 파일은 모두 19개. 정 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부터 수익 배분 과정까지 깊숙이 개입한 인물로 측근 A 씨는 정 씨가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본부장, 김만배 씨와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고 통화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19개 녹취 파일 중 13번째 파일에 세 사람이 함께 나눈 대화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화 속엔 대장동 개발 사업의 막대한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지 논의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이 파일이 대장동 특혜 의혹의 진상을 밝힐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른바 김, 유, 정 3자 대화에 대해 존재 자체를 부인하진 않았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관련 내용을 검찰에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자들이 자기들끼리 어떤 말이 오가고 자기들끼리 어떤 핑계를 대고 무엇을 하는 건 저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녹취 파일과는 별도로 정 씨는 현금 뭉치를 찍은 사진과 로비 정황이 담긴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사진 속 돈 뭉치가 실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흘러 들어갔는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자 선정 당시 유 전 본부장에게 반대 의견을 밝혔다고 알려진 부하 직원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홍영재입니다. 여야 간의 설전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받은 50억 원의 퇴직금을 두고 민주당은 억장이 무너진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만이 답이라고 압박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의혹을 국민의힘, 법조, 토건 세력 카르텔이 만들어낸 게이트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원 퇴직금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아빠 힘 제대로 과시한 국민의힘 때문에 청년들의 억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51명은 곽 의원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는 한편에선 이재명, 이낙연 후보 간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이미 손을 떠난 다음에 생긴 그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면 제가 사익을 취한 것도 아니고 수년 동안 그것을 모르셨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그 말씀이 진실이라면 네. 무능한 것이죠. 직무유기이거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곽 의원을 고리로 한 민주당의 공세에 조국 수호와 같은 상도 수호가 국민의힘엔 없다며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장동 위기를 모면하려고 막말을 질러대 국민의 원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가면을 확 찍고 나니 변학도가 보입니다. 변학도가 왕이라도 됐냐 하는 이런 세상이 참 비정상적인. 국민의힘은 정권에서 독립된 특검 수사만이 답이라며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은 이제 대선 전국의 태풍의 눈으로 커졌습니다. 여야 대선 주자들이 제1선에 나서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치 수위는 한층 가파라질 전망입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또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현직 검사가 관여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사건은 고위공직범죄수사처로 넘겨졌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 수사 착수 16일 만에 사건을 공수처로 넘긴 검찰은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텔레그램으로 고발장을 전달받은 조성은 씨 휴대폰에 기록된 손준성 보냄이라는 문구가 조작됐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판단입니다. 즉 손준성 검사가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낸 건 맞다는 게 검찰의 판단인데 해당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도 이미 같은 내용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다만 고발장 작성자를 비롯해 최초 전달자가 누구인지 등은 특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손 검사의 혐의 성립 여부에 대해선 결론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판단에 대해 손 검사는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의혹의 진실이 밝혀질 걸로 확신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이번 의혹의 핵심인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 경로 파악은 공수처가 풀어야 할 과제가 됐습니다. 그래야 손 검사의 상관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지시 또는 관여 여부에 대한 조사와 판단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조만간 손 검사를 소환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제보자 조성은 씨는 권성동, 장제원 등 국민의힘 의원 6명이 고발 사주 의혹을 축소하려 했다며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한국 국회 국정감사는 3주 동안의 일정으로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여야는 격렬하게 충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정감사 첫날 내일 대법원 국감의 뜨거운 감자는 대장동 개발 의혹입니다. 대법원이 지난해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과정에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했던 권순일 당시 대법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따지겠다는 게 야당 생각입니다. 천박하고 해괴망측한 법논리를 창조하기까지 하면서 이재명 후보 구명에 적극 앞장섰습니다. 다음 달 5일 법무부에 이어 12일 공수처 설립 후 첫 국정감사는 고발 사주 의혹을 중심으로 여당의 반격 무대일 수 있습니다. 윤 후보는 고발 사주 사건을 비롯해 처와 장모 관련 의혹 모든 혐의에 발뺌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만 진실 앞에 무릎 꿇고
여당은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원 퇴직금이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친의 자택 헐값 매각 의혹 등도 국감에서 파헤칠 계획입니다. 국감을 앞둔 대선 주자들의 신경도 날카롭습니다. 검찰이 고발 사주 의혹에서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건을 공수처로 이첩한 것과 관련해선 이재명 경기지사가 검찰총장이 검찰 권력을 사유화한 국기문란 중대범죄라고 윤 전 총장의 선공을 날렸습니다. 윤 전 총장은 막연한 정황이라 검찰이 손을 터는 것 아니겠느냐며 의미를 안 둔다고 맞받았습니다. 여야는 국감 상황실 현판식을 여는 등 당 전체를 국감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대선을 5달 앞둔 국감이라 늘 지적받아온 정책 국감 실종 우려는 더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는 순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의원들이 소속된 지역구를 두고 이견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재선을 앞둔 시의원이 많고 텃밭을 이룰 수도 있기 때문에 시의원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겁니다. 한인사회가 할 일이 있습니다. 끝까지 타운 단일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한국어로라도 이메일을 보내고 공청에 참여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앞으로 10년간 후회할 수 있습니다. 이분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